사실 이번 전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에 임하는 사람은 푸틴밖에 없어요. 그런데 독재 국가에서 전쟁을 하다 전쟁이 치면 최선의 경우가 감옥 가는 거고요. 대부분 일신상의 변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구상에서 여태까지 핵실험을 통해서 가장 큰 핵을 쐈던 주체는 러시아입니다. 어마어마한 핵을 쓰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걸 썼다가는 공멸이죠. 본인들도 중국이 점점 대외 의존적인 형태로 경제 발전을 하기 어려워질 거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의 또 약간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계획을 짜거나 시계를 바라볼 때 기간이 굉장히 롱텀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기본적으로 100년짜리 무슨 계약을 체결한다? 우린 상상 못 하잖아요. 이 100년짜리 계약을 어떻게 체결해? 그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인식인데 중국의 대표적인 관료들이나 학자들이 홍콩이나 마카오를 영국과 포르투갈이 조차했었을 때 우리 영토를 일정 기간 사용하겠다라는 그 계약서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나름대로 두둑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100년을 질렀는데 오히려 그 당시 청나라 황실에 있는 많은 관료들의 입장은 아니 지네들이 영토를 쓴다고 하길래 우리는 기간을 길게 잡을 줄 알았더니 100년만 쓰는 이유는 뭐지? 이런 인식인 거예요. 워낙 역사가 길다 보니까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정책적인 관료들이 판단하는 이 시계열들이 우리보다 굉장히 롱텀입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 높아지면 우리 미국에 물건 못 팔고 대외적으로 우리 수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내년에 어떻게 되지? 다음 분기 어떻게 되지? 이건 우리 한국적인 마인드. 네. 빨리빨리 해서 바로 단기간에 성과 내고 이건 우리의 마인드고요. 근데 중국은 약간 그거랑 달리 굉장히 버드 뷰라고 하죠. 멀리도 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특히 중국의 그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단기적인 처방에도 당연히 관심을 둬야겠지만 장기적인 그 어떤 큰 육성 전략, 중국이 가야 될 길 이런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 전략 전술로 이젠 외부와 걸어 잠그고 옛날처럼 다시 중국 내수를 중심으로 당분간 버텨야 된다는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굴리지 못한다면 결국 중국은 내수 시장이 상당한 규모감 있게 있기 때문에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를 돌려야 된다는 인식이 커질 것 같고요. 따라서 중국에서 내수 중심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부동산을 그래서 차마 꺾지를 못하고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내수를 부양해야 되는데 그중에 부동산이 제일 큰데 그거는 지금 금리를 올려버리면 지금 박살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금리 정책 기조가 전 세계랑 좀 다른 이유는 그것 때문이고요. 나머지 중국이 최근 발표한 일련의 정책들 보면 전부 내수 활성화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의 의료 체계라든가 바이오 체계를 좀 더 높인다든가 지방 각 지역의 거점 육성 사업들을 새로이 조성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거 들어가서 내수 경제에 이제 어떤 방점을 찍어 보이고요. 실제로 이런 흐름들은 예전에도 보여졌습니다. 한때는 중국몽이라고 해서 시진핑이 이제 중국도 꿈을 꿔보자. 미국을 넘어서는 최고의 그 국가가 되고자 했다가 그 뒤에 본격적인 미국으로부터의 견제, 그 다음에 우리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거든요. 미국과 혈맹 관계에 놓여져 있는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아주 의기투합해서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호주는 대표적으로 중국에 지하자원을 제공해주는 국가였는데 그걸 거의 끊어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영국은 세계적인 금융 허브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금융 기능의 일부를 중국과 거의 끊어간다든가 이런 형태로 견제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다 보니까 중국몽이라는 것들이 이제 잦아들고요. 그 대신 중국이 선택했던 게 그러면 내수를 빨리 키워야겠네 하다가 내수 키우기 위해서 부동산을 강하게 밀어준 거였어요. 그때 밀어줬던 부동산이 지금 거품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수 중심의 하여튼 경제 모색을 반드시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내수가 살려면 뭔가 지금 너무 소비나 소득이나 투자의 격차가 불평등 지수가 높다 보니까 이게 내수가 안 살 정도의 상황이 되다 보니 이거를 다시 균등하게 조정하는 듯한 이런 이제 움직임들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국방산업입니다. 이제 지정학적으로 점점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이 높아지고 특히 대만과의 갈등이 높아지면서 이번에도 시진핑이 연설할 때 안위,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를 정말 많이 썼어요. 그래서 국방과 관련된 여러 인더스트리가 짧은 시간 안에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이 대외적으로 걸어 잠근다라는 그 말씀은 자의적인 것보다는 타의적인 게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사업도 사실 그렇게 원활하게 구축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중국해를 지나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저기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는 그 1대1로 사업은 실질적으로 그 남중국해를 넘어서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거기 남중국해 앞바다에 자신들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미국이 버젓이 대형 항공모함이 매일 순시하고 있고 전투기들이 매일 떠다니고 있거든요. 남해 앞바다에서 전투기가 떠다니고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라시아 노선이라고 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그 노선이 있는데 이건 러시아에서 지금 끊겨버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사업에서 러시아하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건 뭐 하겠지만 그게 유럽까지 이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러시아하고 하는 지금 신규 사업들 중에는요, PNG 형태로 천연가스를 시베리아의 힘이라고 부르는데 시베리아로 가져오는, 즉 그래서 중국으로 보내는 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축해서 가스 받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들을 많이 전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 바깥은 쉽지 않아지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유럽이나 중동, 북아프리까지 가는 1대1로 사업은 상대적으로 파키스탄이나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구축했어요. 저도 해외에 특히 중동 지역이나 북아프리카 지역 또는 이런 지역에 출장을 가다 보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거의 절대적인 비중이 파키스탄 분들이거든요. 파키스탄은 내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택시나 아니면 뭐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파키스탄 분들에게 제가 요즘 파키스탄 경제는 어떠냐, 파키스탄 경제가 좋아질 때는 어떤 뭐 효과 때문에 그러냐, 이런 거를 택시 안에서 이동할 때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많은 걸 여쭤봐요. 네, 그런데 파키스탄 분들의 진짜 10중 8구는 굉장히 중국을 프렌들리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우리의 친구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백신도 보내주고 일자리도 제공해주고 우리에게 투자를 하는 국가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아시아 지역에 중국이 많은 공을 들이는 이유는 1대1로 사업 중에서 그나마 어떻게 보면 앞으로를 도모할 수 있는 활로,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부터 다양한 지하 자원을 수급받을 수 있는 경로, 그게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을 정말 많이 들이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또 갖게 됩니다.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맥락이 좀 다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여러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을 또는 광물 자원이나 곡물 자원을 외국에 팔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러시아 경제는 움직이지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1차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게 러시아거든요. 곡물, 광물, 벌목까지. 그런데 경제 제재를 한다는 것은 이런 품목에 대해서 일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쿼터를 줄인다든가 아예 제한해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유럽에 팔기는 어렵고, 그러면 유럽만큼의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사실 중국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도 중국에게 자신들의 천연가스나 석유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비중을 더욱더 높였고, 군비에 필요한 일부 자금을 대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이 판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중국은 러시아가 이렇게 외통수에 몰려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 사람에게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국경을 접하고 있고 미국에게 대응해야 되는 공동의 노선을 구축해야 되는 러시아이기 때문에 또 매몰차게, 야, 너 나밖에 고객 없잖아, 나 반값에 살래, 3분의 1에 살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선택하는 전략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싸게 살겠다, 비싸게 사겠다, 중국 정부가 가격의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점점 더 시장 원리에 의거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결정되는 형태로 제도를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중국의 각 성마다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그 천연가스 수입의 가격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진 게 아니라 각 성이 알아서 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있고, 그리고 그 각 성이 가격을 정할 때 있어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유도를 하는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싸게 사올 수 있는 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천연가스를 수입해오는 루트를 다양화시키고 있어요. 카타르에도 일부 사오고 어디에서 일부 사오고. 그럼 왜 그러냐? 러시아 입장에다가 할 말을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니네는 자꾸 이 천연가스 얼마에 사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한테 견적 드림인 이 나라는 너보다 싼데? 라고 하면 훨씬 더 합리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무조건 설린 우호적이면서 뭐 이렇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린 한 노선을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 뒤에 여러 제도적으로 러시아에게 견제와 균형 속에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걸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어요. 충분히 걱정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전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에 임하는 사람은 푸틴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화된 국가에서 전쟁을 참여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졌다 하더라도 민주화된 국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최악의 경우 받아들이게 될 시나리오는 집에 가는 거예요. 왜? 선거에서 낙선하고 떨어질 테니 집에 가야죠. 전쟁에 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독재 국가에서 국가의 수반이 전쟁을 하다 전쟁이 지면 최선의 경우가 감옥 가는 거고요. 대부분 일신상의 변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 입장에선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걸고 전쟁에 임하다 보니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거나 적지 않은 성과를 꼭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같이 수세에 몰렸을 때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도 함부로 건드릴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핵이라는 건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닌데요. 경제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지구상에서 여태까지 핵실험을 통해서 가장 큰 핵을 쐈던 주체는 러시아입니다. 차르 분바라고 해서 뭐 나가사키 뭐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그 핵폭탄 실험을 했거든요. 그럼 뭐 차르 분바 같은 어마어마한 핵을 쓰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걸 썼다가는 공멸이죠. 본인들도 당해야 될, 감내해야 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국지적인 공간에 전략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전략 핵 무기들을 쓸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것들까지는 검토할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도 전쟁을 이런 상태로 수세에 몰린 채 끝내버리면 리더십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어떤 전리품이든 더 얻어가야지만 본인이 이 전쟁을 끝날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 미국은 당분간 이 전쟁을 푸틴의 원하는 대로 쉽게 끝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은 유럽과 미국이 전쟁을 슬슬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듯한 인상도 있습니다. 올해 초반이나 올해 여름까지는 오히려 러시아가 전쟁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듯한 인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유럽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이 중장기적으로까지 좀 대비를 해가는 모습도 많이 보이네요. 일단 유럽과 미국이 이번 전쟁을 취하는 수단이 경제 제재거든요. 이 경제 제재는 그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다 보니까 러시아 어떤 방위력의 민낯이 몇 개 드러났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러시아의 취약성들이 충분히 확인됐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들이 직접 참전도 안 하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대리전을 하면서 무기만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물론 경제적인 데미지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또 다른 판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쟁이라는 관점에서는 이게 충분히 길게 끌어도 본인들이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푸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유럽과 미국이 전쟁을 장기간으로 끌고 가면서 나를 점점 코너로 몰아가는구나를 알거든요. 그래서 푸틴은 다시 유럽에게 전쟁을 장기간 끌고 갈 수 없는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각 지역에 있는 전력,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인프라를 대거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고 난방, 가스나 에너지원이 조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겨울에 결국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몇백만 명에 해당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 유럽 각 지역에 난민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유럽 경제가 몇백만 명의 부양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도 더 이상 장기적으로 전쟁을 끌고 가기가 어렵게 될 만드는 여론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푸틴도 그런 전략적인 포석 아래 지금 전력원부터 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좀 되게 맥락이 재밌는데요.
중국의 긴 역사를 봤었을 때 중국에서 대만이라는 곳은 그렇게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어찌 보면 가장 변방에 있는 하나의 섬 같은 존재일 뿐이고요. 중국에 어떻게 보면 중앙 정치에서 밀려났거나 아니면 왕조가 바뀔 때 숨어 들어갔던 대표적인 공간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이라는 타이완이라는 국가라고 얘기하면 또 중국인들이 섭섭해 하시겠습니다만 타이완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되기 전까지 거기는 사실 원주민들의 세상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인들에게 대만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되는 땅이다 이러기보다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이 많죠. 원래 우리 건데 원래 내 거를 가져가는 것보다 더 기분 상하는 건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원래 우리 거고 우린 하나인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자꾸 그걸 딴지 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맺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을 맺었을 때 당연히 그 과정에서 대만은 이제 국가가 아니니까 단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교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하나 꽁수 아닌 꽁수로 대만과 미국의 방위 협정을 맺었는데 대만이 위협을 받을 시에는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국가는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없지만 방위협력조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었을 때 미국도 반드시 개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대만에서 무슨 자원이 많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이제 산업 인프라가 있는 곳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는 있겠네요. 오히려 대만마저도 중국의 영토로 편제되면 중국의 영해로 분류되는 면적이 급격히 늡니다. 그러면 이제 물류망에 있어서 굉장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장점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좀 발굴되지 않는 자원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지질 탐사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한때 제7광구라고 해서 우리나라 해역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일본이 굳이 그것을 국제기구와의 협약을 통해서 바꿔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 것도 아니고 일본 것도 아닌 이상한 형태로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7광구에는 어마어마한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거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꽤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외국에서 연구 결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해역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이런 거는 어떠한 부가가치를 줄지 몰라요. 그나마 지금 영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앞바다인 북해에서 석유 나왔던 것도 적지 않은 기여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대만이 꼭 그 위에 뭐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영토는 일단 키우고 봐야 된다라는 게 뭐 전 세계적인 컨센서스죠. 오히려 반드시 부정적인 기조만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머리를 잘 쓰고 놀라운 해안과 탁견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많은 정책적 기조가 있었지만 과거에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또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때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했던 전략 전술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기술을 빼갔다. 일본의 엔지니어가 산업 스파이다. 이런 것들 지금 중국에 그대로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발명하거나 일본에서 개발한 것들을 세계 표준 기술 특허에서 전부 배제하거나 이런 것들. 중국이 5G 그 이동통신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니까 중국의 5G 프로토콜에 맞추지 않은 기술 사양을 전부 세계 표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전략을 지금 고스란히 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인데요. 그런데 그때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여러 제도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물론 이득을 준 것도 있고 피해를 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 활용해서 어마어마한 기회 요인으로 만든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1980년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일본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반도체 시장이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걸 제압하기 위해서 19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체결했는데요. 그 미일 반도체 협정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산 반도체에 관세 100%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가격 2배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누가 일본산 반도체를 사겠습니까? 그 전에 프라자 합의 등으로 환율까지 급등한 걸 고려하면 이게 3-4배 이상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일본 반도체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훼손됐고요.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제품 품질에 대해서는 열의에 있지만 그래도 값이 싼 한국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와 호감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뒤부터 우리 한국이 물론 엔지니어분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그게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이런 환경적인 기조 변화에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가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중국의 여러 산업들을 또 이런 식으로 옥죄면서 발달을 못하게 막을 건데, 그런 중국을 옥죄는 산업 분야가 우리나라의 리딩 산업 분야와 겹치는 게 많죠.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 이 테슬라 다음으로는 생산량에 있어서는 중국의 전기자동차 회사들이 생산량이 제일 많은데, 그 전기자동차 회사와 미국에서 지금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2등인 곳은 현대차거든요. 이 두 회사가 그 다음 포스트를 노리고 있는데, 이 경쟁 관계에서 중국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2차 전지 시장을 무기 삼아서 세계 2차 전지의 표준 모델이라든가 뭐 프로토콜을 전부 자신들을 주도해서 만들려고 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2차 전지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중국에 지어야 되고 중국 물건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생산한 2차 전지, 이거는 부품도 쓰지 못하게 하면 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싸게 만들어서 시장을 완전히 속칭 아도치는 전략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와 관련돼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의 회사가 전 세계 최강 배터리 회사로 발돋움하기 직전인데, 중국 기업들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도 그렇고 전기 자동차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육성해 보려고 했던 태양광 산업, 이게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 때문에 도저히 가격 경쟁이 안 돼서 우린 다 접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에서 이런 산업들을 더 대외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안 한다면 사실 이런 시장에서도 다시 기회 요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을 무조건 위축되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도 기회 요인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박종호였습니다. 오늘 제가 또 알고 있는 지식들을 조금 전달해 드리면서 하시는 일에 도움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도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제가 놓치는 게 있을까 하면서 매일 밤새서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 알게 되면, 좋은 기회 되면 또 머니인사이드에 나와서 또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투하세요.